부모님을 모시지 못한 이유, 나도 말하지 못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을 등 뒤에 두고 혼자 걸어 나와야 하는 그 발걸음일 것입니다. 한정우는 오늘 83세 노모 이순례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 손은 마치 가을날 마른 잎처럼 가볍고 바스락거렸지요.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요양원 입구, 정우는 어머니의 짐 가방을 내려놓으며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사람들은 정우를 보며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반듯한 직장 다니던 아들이 결국 어머니를 버렸다고 말이죠. 하지만 정우의 낡은 지갑 안에는 독촉장과 약 봉투만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눈을 피하며 신발끈을 고쳐맵니다. 사실 신발끈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오르는 눈물을 보이기 싫었을 뿐입니다. 83세의 이순례는 아들의 구부정한 등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왜 갑자기 큰 집을 팔고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왔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저 아들의 양복깃에 묻은 먼지를 털어낼 뿐입니다. 정우는 쉰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습니다. 어머니, 여기 공기도 좋고 친구들도 많대요. 금방 데리러 올게요. 순례는 아들의 떨리는 손등을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정우야, 걱정 마라. 여기 공기도 좋고 시설도 참 좋다. 너 바쁜데 어서 가봐라. 정우는 도망치듯 요양원 정문을 빠져나옵니다. 뒤를 돌아보면 도저히 발이 떨어질 것 같지 않았거든요. 운전석에 앉은 정우는 핸들에 머리를 묻습니다. 6개월 전 회사가 부도나고 아내와 갈라선 뒤 그에게 남은 건 가남이라는 가혹한 판정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실 방 한 칸도, 어머니의 약값을 뗄 여유도 사라진 현실 앞에서 정우는 악역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요양원 건물은 오후의 그림자에 잠겨 무겁게 서 있었습니다. 정우는 시동을 걸었지만 차는 한참 동안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들의 차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순례는 요양원 유리창 너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낡은 양복을 입습니다. 이제는 갈 곳 없는 실직자지만 어머니 면회를 가는 날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업가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두리의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번 돈으로 어머니의 요양원비를 대고 나면 정우의 점심은 늘 편의점 컵라면 하나로 끝납니다. 공사장에 거친 먼지가 묻은 손을 비누로 박박 닦아내며 정우는 가슴 통증을 누릅니다. 가남은 예고 없이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선물하지만 그는 통증보다 어머니에게 들킬까봐 더 겁이 납니다. 요양원 면회실, 정우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습니다. 사실 그 과일은 백화점 것이 아니라 시장 모퉁이에서 떨이로 사온 것이지만 정우는 짐짓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눈코 뜰 새가 없어요. 이거 비싼 거니까 아끼지 말고 드세요. 순례는 아들의 야윈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아들의 비싼 양복보다 소매 끝에 살짝 삐져나온 거친 반창고와 노랗게 뜬 얼굴색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순례는 아들의 손을 잡으려다 말고 제 옷자락에 손을 문질러 닦았습니다. 혹여나 늙은이의 찬 기운이 바쁜 아들에게 해가 될까 조심스러운 마음이었죠. 순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장하다. 근데 정우야, 나 이제 고기도 싫고 과일도 싫다. 돈 쓰지 말고 내 몸이나 좀 챙겨라.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냐? 정우는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며 괜히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요즘 다이어트 하는 게 유행이라 그래요. 다음번엔 더 좋은 거 사올게요. 정우는 서둘러 면회실을 나섰습니다. 문 뒤로 사라지자마자 그는 벽을 짚고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속에서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은 각혈인지 아니면 차마 뱉지 못한 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다른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정우의 가슴에 날카로운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떠난 자리에 남은 사과 하나를 손에 쥐고 차마 껍질도 깎지 못한 채 그저 가슴에 품고만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어느덧 노을이 붉게 타오르며 하루의 끝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매일 밤 돌아오는 곳은 소음이 가득한 재개발 지구의 낡은 고시원입니다. 한평 남짓한 공간에는 어머니의 사진 한 장과 산더미처럼 쌓인 약통뿐입니다. 정우는 건설 현장에서 입었던 땀에 젖은 작업복을 벗어 던지고 옷장에 걸린 단 한 벌의 양복을 정성스럽게 매만집니다. 이 양복은 그에게 단순한 옷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자존심을 붙잡아주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하지만 정우의 몸은 그 보루마저 허락하지 않을 만큼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 진아가 예고도 없이 정우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를 버린 아빠를 원망하며 단판을 지으러 온 것이었죠. 좁은 복도에서 마주친 진아는 아빠의 초라한 행색에 충격을 받은 듯 멈춰 섰습니다. 정우는 당황하며 문을 닫으려 했지만 진아는 매몰차게 문을 밀치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린 서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효도 대신 그가 선택해야 했던 처참한 생존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진아는 압류 통지서와 간암 진단서를 번갈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이게 다 뭐야? 할머니 요양원 보내고 혼자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왜 이러고 있어? 왜 말을 안 했어? 정우는 차마 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벽을 향해 돌아누우며 무겁게 말했습니다. 가라. 내가 올 때가 아니다. 아빠 괜찮으니까 공부나 열심히 해. 진아는 아빠의 마른 등을 주먹으로 치며 오열했습니다. 뭐가 괜찮아? 이 몸으로 노가다를 뛰어서 할머니 병원비를 냈던 거야? 차라리 말을 하지. 그럼 내가 휴학이라도 했을 거 아냐? 정우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맞잡으며 타일렀습니다. 진아야, 부모는 자식한테 짐이 되면 안 되는 거다. 나도 너한테 짐 되기 싫어서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정우의 고백은 고시원의 얇은 벽을 타고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진아는 아빠의 낡은 양복 소매가 해져 있는 것을 그제야 발견했습니다. 정우는 딸의 눈물을 닦아줄 기운조차 없어 그저 거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세상은 정우를 불효자라 부르며 손가락질했지만 그 작은 방 안에는 차마 세상 밖으로 내보내지 못한 한 남자의 처절한 희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고시원의 좁은 창문 사이로 들어온 달빛만이 두 사람의 아픈 침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고들 하지만 어떤 비밀은 차라리 영원히 묻히는 게 나을 때가 있습니다. 요양원 생활에 적응한 줄 알았던 순례는 사실 매일같이 아들의 구두 소리를 기다리며 정문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례는 면회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요양원 상담실 앞을 떠나지 못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정우는 반듯한 양복을 입은 채였지만 어깨는 마치 무거운 짐을 진 듯 한껏 내려앉아 있었죠. 정우는 상담실장 앞에서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갈라진 목소리로 빌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이번 달 요양원비가 좀 늦었습니다. 열흘만, 딱 열흘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오겠습니다. 상담실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한정우 씨, 벌써 석 달째예요. 저희도 규정이 있어서 더는 어렵습니다. 어머니를 계속 모시려면 미납금부터 해결하셔야 해요. 기둥 뒤에 숨어 이 광경을 지켜보던 순례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 자식은 어디 가서 기죽을 사람이 아닌데 나 같은 늙은이 하나 때문에 저렇게 비참하게 무릎을 굽히고 있었다니요. 순례는 그제야 아들의 양복바지 밑단에 묻은 마른 진흙과 며칠은 굶은 듯한 휑한 볼을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정우는 상담실을 나오며 벽을 짚고 한참 동안 통증을 참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볼까봐 얼른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밝은 표정의 가면을 썼습니다. 그런 아들의 마음을 알아챈 순례는
얼른 병실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시 후 정우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 술래는 자는 척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머리맡에 앉아 갈라진 손등을 어루만지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못나서 엄마를 이런 데 둬서 정말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꼭 다시 데리러 올게. 어머니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지만 정우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술래는 아들이 나간 뒤에야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했던 어머니와 부모에게 끝까지 당당한 아들이고 싶었던 아들. 두 사람의 진심은 그렇게 엇갈린 채 요양원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복도에 불이 꺼지고 정막이 찾아왔지만 술래는 그날 밤 아들이 남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가슴에 새기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요양원의 정원에도 연분홍 진달래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정우는 오늘 양복 대신 편안한 스웨터를 입고 술래를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성공한 사업가인 척 연기하지 않기로 한 그의 얼굴은 비록 병색이 완연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평온해 보였습니다. 정우는 술래의 손을 잡고 천천히 요양원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숨겨야 할 비밀도 억지로 꾸며낸 허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멈춰서서 어머니의 깊게 파인 주름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실은 많이 아파요. 회사도 진작에 그만뒀고요. 엄마 모시고 살 집도 못 지켰어요. 미안해요. 내가 끝까지 거짓말해서. 술래는 아들의 마른 손을 두 손바닥으로 포근히 감싸쥐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우야, 괜찮다. 내가 내 자식이기 전에 너도 아픈 사람이고 힘든 사람인 걸 내가 왜 모르겠니? 나 여기 있는 거 하나도 안 서운하다. 너 살아있는 게 효도지, 다른 게 효도냐? 정우는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어깨를 들먹였습니다. 세상은 그를 부모를 모시지 못한 불효자라 부르며 손가락질했지만 어머니는 그를 그저 삶의 무게를 견디느라 고생한 한 명의 사람으로 봐주었습니다. 정우가 짊어지고 있던 자식의 돌이라는 무거운 납덩이가 비로소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져 있던 서로의 고단한 인생을 비로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술래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나직하게 덧붙였습니다. 애썼다, 정우야. 이제 그만 미안해하고 내 몸부터 돌봐라. 그래야 나중에 내가 하늘나라 가서 내 아버지 만날 때 할 말이 있지 않겠니?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이들을 비극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서로의 아픔을 투명하게 공유한 두 사람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모시지 못한 게 아니라 서로를 살리기 위해 잠시 떨어져 있어야 했던 두 사람. 노을빛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하나로 이어주며 인생의 가장 아픈 계절 뒤에 찾아온 따뜻한 봄날을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끝내 말하지 못했던 고백은 어머니의 용서와 사랑 안에서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효라는 이름의 굴레 아래서 자신의 삶이 부서져 가는 줄도 모르고 버텨온 이 시대 모든 장년층과 그 자식을 바라보는 노부모의 처절한 사랑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흔히 결과만을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자식이 밤마다 삼켜야 했던 눈물과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꺼이 감내한 고독을 이해하려 하지 않죠. 이 드라마가 시청자들에게 당신은 충분히 최선을 다했다는 작은 면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세요.